네, 의학채널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입니다. 올해도 저희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다양한 증상과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말초신경병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서 주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섬유근육통과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은 흔히 손발저림 등의 증상으로서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비욘드나 혹은 다른 강의들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섬유근육통은 사실 이제 신경과에서 설명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많은데 신경병성 통증과의 유사점이나 간별점이 많고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 구별이 힘든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그 일반적인 통증의 정의와 종류, 또 신경병성 통증 및 말초신경병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신경병성 통증,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는 환자한테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혹시 손발저림이나 통증 혹은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통증 때문에 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통증이 손발저림뿐만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병원을 찾는 거는 한 진짜로 60, 70% 이상은 다 통증이 되겠고, 그 외에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나온다, 소변 검사했더니 이상이 있다, 이런 검진이나 이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갖고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이유는 통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흔히 통증이 뭐냐 그러면은 아프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넓은 의미로는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찌릿하고 벌레가 결혼하고 또 이상 감각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통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래서 통증에 대한 정의는 국제통증연구학회의 정의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원래는 1970년대 처음에 이제 통증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었고 조금씩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2020년 개정을 보면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멋있어 보이기는 말이긴 하는데 좀 어렵기도 하죠. 실제로 조직의 손상이 있거나 혹은 약간 잠재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나 혹은 조직 손상이 없더라도 어떤 불쾌한 감각이나 정서적인 경험이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증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게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찌릿하거나 저린 증상을 느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전기에 감전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거를 사회적인 경험이나 꼭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도 알고 있고, 전기줄에 어떤 닿건에서 감전될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배운 어떤 사회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 같은 것들이 더 통증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그리고 생물학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나한테는 통증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통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느끼는 개인의 어떤 인식의 문제라는 거라서 이런 어떤 주변 요인도 많이 받고 개인의 어떤 경험에 의거해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통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양상이 자극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통증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제 환자와 의사 또 이렇게 보호자들이 이제 통증을 대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중에 좀 제일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아마 제일 어려운 슬라이드로 마지막일 텐데, 통증에는 흔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통각 통증 혹은 유해소형체 통증 이런 개념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 뼈와 근육, 인대나 이런 데의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걸로 인해 유발되는 통증을 통각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복통이라든지 이제 담도 결석이 있다든지 담관에 염증이나 종양 같은 게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뭐 내장통 같은 것도 넓은 의미로 통각 통증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보는 뭐 저리고 화끈거리고 찌릿하고 이런 어떤 뭐 디스크를 앓는 사람들이 다리에 이제 쭉 타고 내려가는 듯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신경병성 통증이 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죠. 신경병성 통증은 성질상 어떤 몸 채성 감각이라 그러는 몸 감각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손상이나 그 질환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증이 돼서 원래는 우리가 뭐 만졌을 때 차갑다, 뜨겁다, 뭐 꺼끌꺼끌하다, 딱딱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정상적인 감각이 우리 몸에서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도 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찾아서 우리 몸을 이동할 수 있게 신호도 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는데 그런 신경의 손상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 나는 뭐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뜨겁고 뭐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심지어 칼로 베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그런 증상들은 이제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경의 손상이 올 정도의 어떤 원인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되게 그게 빨리 가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라든가 뭐 통증이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경우도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제3의 이제 통증의 양상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소개드리려고 그러는데 통각 형성 통증, 이것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노시라는 접두어는 약간 통증이라는 걸 뜻하는 접두어라고 되겠고 플라스틱은 영어로 이제 플라스티시티가 어떤 변형이 가능한 가소성이 있다, 어떤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통각 형성 통증이라는 거는 통증을 느끼는 어떤 신경계의 어떤 손상이나 신경병성 통증은 어떤 신경에 추정되는 손상이나 질환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각을 느끼는 주로 이제 중추신경의 수용체에서 이상이 발생하면서 기적적인 통증을 느끼는 어떤 제3의 통증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이따가 좀 설명드리는 슬라이드도 있긴 한데 통증을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신경회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약간 섬유근통도 통각 형성 통증에 좀 더 가깝다고 이렇게 대세로 여겨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통증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경계가 명확한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디스크를 앓는 사람들은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리면서 다리가 저리는 신경병성 통증도 있으면서 디스크나 관절의 이제 협착으로 인한 통증도 느끼는 통각 통증도 같이 있는 이런 어떤 혼합성 통증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많이 보는 거는 혼합성 통증이거든요. 특히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도 혼합성 통증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통증의 양상들에 따라서 조금 어떤 약을 쓰는가 어떤 원인이 조금 다르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통증을 많이 알아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조금 이 개념이 어떤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겹치는 혼합성 통증도 있겠고 신경병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리고 화끈거리고 찌릿하고 전기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주로 되겠고 통각 통증은 그냥 뻐근하게 아프거나 뭐 뭉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통증들. 통각 형성 통증은 원인 기전이 다른데 양쪽의 통증 양상을 다 갖고 있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신경계통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과 치료에 유사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좀 다 같습니다. 뭐 이 세 가지의 통증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을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증의 자극이 막 올라가면은 통증 반응이 뭐 약한 자극을 주면 약하게 느끼고 센 자극을 주면 그때서야 많이 심하게 뭐 10점 만점에 8점으로 느끼고 이게 정상적인 통증의 반응이 되겠는데 어떤 신경의 손상이 생기면은 이게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좌측으로 이제 쉬프트를 해가지고 손상 발생 후의 통증 반응은 그래프가 이제 왼쪽으로 훨씬 더 치우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자극의 강도에서도 통증 반응이 훨씬 더 심해지는 통각을 더 예민하고 세게 느낀다는 뜻의 통각 과민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원래는 통증이 없는 정도의 뭐 한 1, 2점이 될까 말까 한 자극에서도 3점, 4점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무해 자극 통증, 해롭지 않은 정도의 자극. 사실 이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통증으로 신경병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수술하치게 아프고 놀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무해 자극 통증처럼 그냥 닿기만 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를 실제로 해롭지가 않은 정도의 낮은 강도의 자극에서도 통증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경계통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과하거나 적은 강도에서도 통증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보통 일반적인 통각 통증보다는 신경병성 통증에서 주로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양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신경병성 통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반적인 뭐 소염진통제가 아니라 신경병성 통증에 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의 분류에 대해서는 신경에 손상이 생기는
것이나 혹은 질환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신경은 저희 비욘드 강의를 뭐 신경과나 신경외과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말초신경, 팔다리에 있는 혹시 저희가 전깃줄로 많이 비유를 하는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말초신경계 질환도 있고 또 이제 뇌와 척수로 일컬어지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이 다행히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좀 무서운 질환들, 뭐 뇌졸중, 뇌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척수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압박을 일으키는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 이제 척수가 눌려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통증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대세번 장애가 오거나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척수에 뭐 염증이 오는 경우들도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발경화증은 뇌나 척수 같은데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게 되겠고 물론 이제 뇌종양이나 뇌졸중, 다발경화증 같은 것들은 흔하지는 않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 노인 인구에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예방이 중요한 게 되겠고 다발경화증은 이제 희귀 질환으로 돼 있고 뇌종양도 우리가 폐나 간, 대장암 같은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서는 적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경우엔 통증 말고 심각한 후유증, 즉 실어증이라든지 팔다리 마비, 반신마비 혹은 대사변 장애나 심각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혹시 초기 증상으로 통증일 수도 있어서 뭐 통증이 신경병성 통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리고 화끈거리고 이런데 한쪽 팔다리로 반측으로 온다든지 뭐 대사변 장애나 혹은 뭐 팔다리 위약이 한쪽으로 좀 살짝 동반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말초신경계 질환들을 다행히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뭐 단일 신경병, 신경이 하나가 눌리는 포착증후군이 포착이라는 거는 신경이 어디 눌리고 낀다는 얘기인데 포착신경병 해가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팔꿈치 터널 혹은 이제 발목 안쪽에 이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쪽에 뒤에서 눌리는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이런 단일 신경이 뭐 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손을 많이 쓰는 가정주부에서도 많이 생기고 직장인도 많이 생기는데 손목에서 이렇게 또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손목이 꺾인 상태로 많이 한다 그러면 손가락이 저리고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대인들이 이제 당뇨가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죠. 서구식 식습관이 되면서 나이가 한 거의 70대가 넘어가면은 한 유병률이 당뇨의 유병률이 한 30%가 넘는다 그러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상당수 한 뭐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적으면 20% 많게는 50%는 당뇨병성 신경 증상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발신경병증 형태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손발 끝에서부터 저리고 올라오더니 퍼지면서 뭐 나중에 이제 몸이 다 저리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당뇨를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은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당뇨 조절을 철저히 하면은 예방을 상당 정도 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증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약을 보통 이제 내과에서도 많이 요즘에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신경뿌리병증은 말이 어려운데 보통 이제 디스크나 협착에 있을 경우에 생기는 팔다리의 저린 양상이 신경뿌리병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나가는 부분을 식물의 뿌리 줄기할 때 이제 척추뼈에 박혀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뿌리라 그러는데 척추뼈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있는 말초신경을 신경뿌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척추관 협착이 있다든지 뭐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특히 이제 뭐 경추 5번 뭐 요추 뭐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당 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피부에 분절이 저리고 아픈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상대적으로 뭐 아주 흔하진 않은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신경과를 전문의들은 많이 보는 질환이지만 얼굴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하편측으로 오고 뭐 갑자기 막 찌릿하고 통증이 아픈 게 수분간 지속되다 호전되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것도 한번 발생한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얼굴이 뭐 세수하거나 이러기만 해도 자극되고 샤워할 때 힘들다, 식사할 때 자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는 3차 신경통이 있고 뭐 신경통은 뭐 3차 신경통뿐만이 아니라 후두 신경통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통이 있습니다. 서린 신경통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신경통이 이제 심한 통증을 좀 특징적으로 보게 되겠고 대상포진후 신경통도 좀 이제 뭐 우리가 피곤하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한테서 대상포진이 잘 생긴다고는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인들도 확률상 생길 수는 있는데 대상포진이 생긴 후에 지속적인 급성 신경염증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서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옆구리가 아파요. 뭐 얼굴에 생기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병성 통증의 원인에 따른 건데 중추신경에 의심되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영상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분이 본인이 증상으로 감별을 하긴 힘들어서 진찰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말초신경계 질환일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예후가 좋긴 하지만 또 오래될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검사 혹시 당뇨나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받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이신가요? 교수님, 오른쪽 팔 안쪽 근육이 좀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하진 않은데 가끔 신경 쓰이는 정도이고 통증은 따로 없습니다.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아서 일주일 정도 먹어도 효과는 없었고 운동 강도를 좀 줄이니까 빈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럴 경우 운동을 줄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뭐 그냥 걷거나 달리기를 말씀하시는지 그 외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뭐 걷거나 달리기 같은 거라면은 뭐 조금 이 증상이 환자분이 좀 불편감이 신경 쓰이는 정도라면 살짝 줄여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줄이는 거를 뭐 그렇다고 반년일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 한 몇 주 정도는 줄여보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판단돼서 증상이 거의 없을 때 다시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증상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근육이 떨리는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본 거 아니라서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증상이거든요. 주로는 얼굴에 떨리는 증상이 불편하다고 많이 오고 얼굴에 떨리는 거는 나도 불편하지만 뭐 특히 이제 사람을 대하는 또 저희 같은 의료진 같은 분들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은 학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좀 민감할 거고요. 얼굴이 떨리는 근연축 혹은 뭐 영어로는 뭐 트위칭이나 뭐 마이오키미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잔떨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위험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이나 몸통에 떨림이 있는 경우에는 속설로 뭐 마그네슘을 좀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서 떨리거나 이런 게 불안정성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부적증이 있는 경우는 없어서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경우에 대개 몇 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증상으로 지금 주인님처럼 통증은 없더라도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떨리면은 내가 신경 쓰이고 사람들 만나는데 불편한 경우에는 뭐 근이완제 혹은 이제 안정제 같은 거, 뭐 클로란제팜이나 이런 약을 경험적으로 좀 저희 의사들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님도 한번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전거비 인대 파열로 관절경을 하였고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3개월 전에 비골신경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도 화끈거리는 통증과 발이 저림이 심하고 여전히 발이 까치발도 되지 않고 발을 4번 그리고 저축 굴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할 때 극심한 통증도 있어요. 다양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네요. 이외의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될까요? 했었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뭐 수술은 사실 이제 필요하니까 한 뭐 인대 파열이면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확률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더 많이 보는 게 치과 시술을 한 다음에 얼굴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통처럼 처음에는 치아만 아프다가 입 주변 얼굴까지 아프다는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좀 뭐 억울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수술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수술 과정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경을 좀 옆으로 밀고 누르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신경의 어떤 좀 민감도 저희가 얘기할 때는 약간 susceptibility라고 해서 신경이 좀 더 해부학적인 좀 예민도가 있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경 자극 후에 좀 더 과도하게 뭐 수주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개월 이상 뭐 길게는 뭐 발이 저리고 통증이 올 수도 있어서 비골신경 절제 수술을 했다는 거는 통증 때문에 했다는 것 같은데 아마 운동신경이 아니라 감각신경 쪽에 치료를 했다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절제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발이 이제 까치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을 아래로 굴곡을 하는 거고 4번은 이제 발바닥이 안쪽으로 보이도록 하는 건데 요 움직임은 이제 비골신경보다는 이제 티비알 러브라는 경골신경 쪽에서 그쪽 손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그 비골신경을 경골신경으로 잘못 쓰신 걸 수도 있는데 그쪽 신경들이 좀 약해져서 이런 위압감도 있고 통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압박이나 뭐 신경 눌림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는데 이렇게 어떤 일종의 외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만 외상은 아니니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율신경 통증 또 자율신경 이상도 나타나서 붓는다든지 순환이 안 된다든지 피부에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거에 좋겠습니다. 일단 약은 아마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사나 시술도 국소적인 통증이니까 아마 무조건 받아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회복 가능성은 사실 시간이 1년, 2년 갈수록 이제 뭐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하는데 그래도 뭐 제 경험상 뭐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은 뭐 누구나 있다고 보니까요. 뭐 송님도 빠른 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진행하다가 다음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초신경계 아까 그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척수와 말초신경, 신경뿌리, 그 다음에 신경근, 집합부 근육, 이건 이제 운동신경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우리가 뇌와 척수에서 그 운동신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겠다고 머리에서 신호를 주면 우리가 손을 실제로 쥐는 거는 전완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근육이 되는데, 근육은 실제로 신경은 아니잖아요. 근육은 여러분들이 뭐 고기를 먹어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뭐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신경은 머리에서부터 이 실제로 힘을 주는 팔과 손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통하는 전기줄처럼 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신경근육 접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과 접합부, 근육, 그 다음에 척수까지는 중추신경이, 거기서 나오는 척수에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는 앞불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을 전공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이제 통증을 보는 분들은 신경과에서 말초신경이나 근신경 질환을 보는 분들로 홈페이지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앞불세포를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루게릭병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에만 영향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뭐 통증이 주증상은 아니게 되겠고, 말초신경은 이제 여기에는 운동신경만 그려져 있는데, 감각과 말초신경에는 운동, 감각, 자율신경이 같이 있어서 대개는 이제 통증은 말초신경병 때문에 생기긴 합니다. 신경근육 접합부나 근육도 운동계통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이 뭐 근육계에 병이 있다 그러면 근육통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막 저리고 배는 것 같고 날카롭고 전기 오는 것 같은 통증은 근육병 플러스 다른 병이 같이 있지 않느냐, 이것만 단독으로 생기지는 않게 되겠고요. 말초신경이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엉성하게 그리긴 했지만, 뭐 감각신경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신경에 이제 전기를 전달하는 축삭이라는 게 있고, 요 말단에서 이게 근육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감각신경이라면은 수용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전달된 다음에 그 척수로 오히려 전달을 해줍니다. 신경은 좌우지간 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데, 여기에 뭐 다쳤던, 약물을 잘못 먹었던, 뭐 염증이 생겼던, 바이러스로 인했던, 백신으로 인했던 손상이 가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인, 원래 감각을 정상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경에서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흔히 스파크가 튄다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머리로 전달이 되면 감각 피질이 있는 두정엽에서 저리다, 화끈거리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아까 제가 중추신경과의 구분해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병이 있죠. 아까 요 위에 것들은 얘기를 드렸었고, 약물 유발 신경병증, 특히 이제 나이가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연변이의 확률이 사실 암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검진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낮출 수는 있겠죠. 근데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항암제로 인해 가지고, 항암제가 오히려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그게 우리 몸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항암 치료 유발 신경병증도 있을 수 있겠고, 결핵약으로 유발되는 신경병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신경병증은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든지 뭐 만성 다발 신경병증이라든지 또 혈관염성 신경병, 주로 이제 류마티스 질환 같은 이제 항체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은 혈관이 여러 가지 뭐 관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입이나 이런 데도 침범하면서, 특히 신경에도 침범하면 심한 통증이 오는 혈관염성 신경병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넣는데, 아밀로이드 신경병증이라고,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단백질의 찌꺼기가 여러 가지 뭐 간이나 다른 데도 침착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경에도 침착을 잘해서 저리고 아픈 증상뿐만 아니라 그대로 놔둘 경우에 근육이 위축이 되고 힘이 떨어져서 걷지 못하다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인데, 이게 이제 유전성 아밀로이드증의 경우에는 일부 좀 치료제가 사용돼서 나을 수도 있어서, 혹 저희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원인 모르게 심한 통증이 악화가 빠르게 된다 그러면은 감별 진단을 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밀로이드병에도 이제 유전성이 있고 그 산발성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완전히 유전신경병, 주로는 이제 저희가 유전신경병은 샤르코마리투스라고 이제 불란서 사람 이름 3명을 따서 짓는 병인데, 유전신경병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냐 이렇게 묻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통증만 있고 오래되지 않았으면 유전자 검사는 또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일찍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빠르게 진행하는 통증, 특히 이제 통증보다는 뭐 근력 약화라든지 근육 위축 같은 것들이 빨리 진행하는데 더 잘 설명할 만한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특발성이란 것들이 많죠. 특히 말초신경병을 좀 이상하게 선발이 저려야 하고 왔는데, 그럼 뭐 당뇨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나 뭐 결핵약이라도 먹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냥 특발성이라고 그러는데, 특발성이 좀 영어로는 이디오퍼스기, 말이 좀 어려운데 체질적인 원인이 외에 뭐 특별한 원인이 못 찾아지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 중에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뭐
정밀의학이 발달되면서 아주 유전자의 어떤 세밀한 변이라든지 어떤 검사, 어떤 혈액 검사에서 특이항체가 발견돼서 혹은 특발성에서 빠지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발견되는 특정 재질은 원인이 없다 그러면 특발성으로 보는데 이게 의견이 많습니다. 뭐 손발이 저린데 뭐 당뇨나 이런 거 없이 젊은 사람이 저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한쪽으로만 저려가지고 이 뇌졸중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MRI까지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데 사실은 특발성이라는 거를 좀 더 염두를 둬야 되겠고 우리가 흔히 두통 같은 경우에도 뭐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걸 특정 지어지는 뇌졸중, 뇌종양 이런 게 있어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두통이 심해서 MRI나 CT를 찍어봐도 괜찮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라는 증상 진단이 되는데 양상에 따라서 뭐 편측성이고 오심구토가 있고 몇 번 이상 있고 그러면 뭐 편두통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좀 한쪽으로 좀 통증이 이제 군발적으로 막 몰아서 나타나고 이러면 또 군발 두통도 있고 뭐 근육 긴장 두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증상에 따라서 진단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말초신경병도 저희 이제 신경과 의사들은 증상 진단을 하고 그 중에 상당한 원인은 특발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섬유근육통이 되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근골격계의 통증 증후군이다. 근데 이름이 근골격계의 통증인데 저림, 화끈거림, 시림, 뭐 찌릿함 이런 신경통으로 인한 양상 같은 걸 호소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제가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고요. 일단 정의상은 이렇게 된 거니까 근육 및 주변 근육의 영향으로 되는 걸로 돼 있고 눌렀을 때 아픈 압통점이 좀 몇 군데 존재한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존재 안 하면은 심혈교통은 아닌가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돼서 피로, 불면증, 소화장애, 우울, 불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사변장애 같은 자율신경 증상도 잘 동반된다고 돼 있고요. 정확한 뭐 발병 기전, 유발 원인은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수한 연구가 돼 있는데 몰라요. 이 병이 아무리 대가라 그래도 섬유근육통 대가는 여태까지 연구를 해봤더니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제일 대가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뭐 연구에서 무슨 이상이 보이고 이런 건 있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어떤 발병 기전과 치료에 대해서 분석된 연구는 없고 다만 지금 효과가 있다는 치료제들만 좀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 멕시코의 여류 화가죠. 화가인 프리다 칼로라는 거에 이게 한 100년여 전에 이제 그때 시대의 사람인데 또 브로큰 칼럼이라는 그 그림에서 뭐 만성 다발성 통증을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건데 이분이 되게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런 그림도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게 자화상인데 온몸에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섬유근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뭐 통증 환자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이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아프고 오랫동안 아프고 이런 건데 그러면 나도 여러 군데 아프고 나도 오랫동안 아픈데 그럼 여기 비욘드 시청자분들도 그중에 상당수 있을 텐데 다 섬유근육통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의사들끼리 섬유근육통이라는 환자에 해당되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환자한테 약을 써서 약을 쓴 군이랑 안 쓴 군이랑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MRI나 이런 거를 찍어보고 말초신경 검사를 해보고 류마티스 항체나 이런 검사를 해보고 연구를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근질성이 있는 질환군은 모아야 되겠다 해서 나타난 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섬유근육통이라는 용어와 정의 자체를 미국 류마티스 네트워크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통증 지수, 와이드 스프레드가 영어로 이제 광범위하게 통증 지수가 이게 한 19곳 정도의 통증 중에 한 7곳 이상의 통증이 적어도 이제 통증이 여러 군데 넓혀져 있으면서 증상의 중등도, symptom severity 이게 스케일 스코어가 5점 이상인 경우 혹은 여기 좀 통증 지수가 광범위한 거는 이거보다 좀 적어도 척도 점수, 여기 척도 점수는 통증이 심한 그냥 단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우울이나 소화장애 같은 다른 척도도 같이 다 증상으로 포함되거든요. 이걸 제가 표를 보여드리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 이게 뭐 국소적인 통증으로 이전밖에 안 되면은 섬유근육통이 전혀 아니냐 혹은 이제 증상 중증도 척도 점수가 뭐 그 4점밖에 안 되면은 뭐 섬유근육통이 아닌가 이런 건 아니고 좀 섬유근육통이 아주 전형적이진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증상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근데 사실 이걸 만족하는 뭐 신경병성 통증도 다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더 잘 설명할 만한 뭐 당뇨병성 신경병이 전형적으로 있다 그러면 섬유근육통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혹은 뭐 항암 치료를 받아서 팔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섬유근육통을 진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을 경우에 일컫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추성 감작이라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번역을 안 했는데
우리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어떤 통증을 어떤 받아들이는 중추신경계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뭔가 이제 회로가 변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페인이 통증이 아닌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으로 느끼는 좀 예민해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통각 과민이라든지 이질통에서 설명했던 개념이랑도 좀 유사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면서 중추성 감작이란 말이 좀 예민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또 통증을 억제하는 그 디센딩 이니비션이 억제한다는 말인데 그런 게 통증이 좀 억제하는 게 떨어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결부돼가지고 통증이 자꾸 만성화되고 통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떨어지니까 전신에 통증이 여기저기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질문을 또 한두 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죠. 디스크 감압술을 받은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엉덩이가 결려서 오래 앉지 못하고 엉덩이 종아리 뒤쪽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찍었는데 신경 감압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엉덩이 항상 뭐가 결리는 듯한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 엉덩이 떨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 섬유근육통일까요? 이거는 섬유근육통은 사실 이제 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엉덩이만 국소적이라 그러면은 좀 광범위하다고 보기엔 힘들어서 그냥 뭐 신경병성 통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엉덩이 쪽은 되게 요추의 위쪽 신경인데 그쪽에 수술을 해서 감압이 잘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척수나 혹은 말초신경이 특히 이제 허리 쪽은 척수를 바로 누르기보다는 그 아래쪽에 말총이라든지 이런 말초신경을 눌리는 만약에 심하게 눌리면 수술을 안 했다 그러면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거나 대쇄번장애까지 왔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막아서 수술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저리거나 뭐 엉덩이가 뭐가 결리거나 뭐 저리진 않다고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혹시 척추 MRI에 엉덩이 쪽까지 커버가 됐는지 혹시 엉덩이 쪽에 실제로 뭐 근육이 좀 뭉쳤거나 혹은 뭐 좀 유사한 질환으로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근육이 좀 뭉치고 타이트해지면서 주변 신경을 누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다리까지 저리거나 이랬다 그러면은 그냥 신경 뿌리방증으로 설명이 되는데 엉덩이만 구조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그쪽에 척추 MRI에서 이게 골반이나 엉덩이까지 커버 안 되는 경우는 많아서 혹시 그쪽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로 뭐 근이완제나 신경병성 통증이나 이런 걸로 좀 조절해 보는 게 좋겠고 뭐 떨림이 있는 거는 신경에 자극이 돼서 아까 운동신경이 자극이 되면 근육의 연측이나 이런 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압통증은 눌러서 통증을 얘기하는 거니까 눌러서 떨림을 유발하는 거는 뭐 통증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그 강의를 하고서 또 마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섬유근육통이 사실 이건 요즘도 뭐 신경과나 류마티스 의사가 아닌 뭐 다른 과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뭐 섬유근육통은 그냥 의사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려고 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쓰레기통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데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만성 통증이 있는데 검사 이상이 없으면은 환자가 자꾸 병명을 요구하니까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단하는 그 실제로 임상 환경에서 없지는 않겠지만 이 병의 정의가 내리고 이런 거 하는 기질적인 원인이 좀 있겠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뇌혈류 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정상인에 비해서 섬유근육통 환자는 감각을 담당하는 뭐 시상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담당하진 않지만 뭐 꼬리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스펙트라는 어떤 혈류를 보는 영상을 찍었을 때 혈류를 떨어져서 확실히 환자와 비정상에 단순히 그 환자가 어떤 정서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해부학적인 혈류라든지 어떤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초신경에도 아까 제가 중추성 감정으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냐 했는데 봤는데 우리가 스몰 파이버 뉴로퍼시라 그래서 소섬유신경병은 뭐 비교적 드물지는 않거든요. 이것만 생기는 병은 드물지만 사실 뭐 당뇨병성 신경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초기에는 이름 붙은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작은 신경이 변화는 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의 초기 변화를 본다든지 혹은 소섬유에만 이상을 생기는 그런 특이적인 병을 볼 때 뭐 드물게 이제 피부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상인은 이렇게 작게 보이는 어떤 피부에 그 표피 내에 이제 작은 신경세모 이거는 현미경으로 굉장히 확대해야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밀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말초신경에도 좀 변화가 온다 이런 어떤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기능적 MR을 했더니 이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든지 이상이 있다는 것들은 많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섬유근통으로 그럼 진단을 받아서 이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연구를 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100명, 200명이랑 정상인을 비교했을 때 어떤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환자를 진단을 그걸로 꼭
그런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느냐, 혹은 치료가 그걸 검사를 해야지만 딱히 있느냐. 어차피 지금 치료는 뭐 이런 검사를 안 해도 섬유근통이나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섬유근통은 어느 유형의 통증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걸 보면 이게 만성 그런 거 통증이고, 사실 아주 특징적이지는 무슨 뭐 신경뿌리라든지 말초신경에 뭐 전형적인 이상은 없는 걸로 볼 때 뭐 통각 형성 통증이 조금 더 가까운 걸로 보는데, 근데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중추신경이나 이런 민감이나 이런 거는 또 뭐 신경병성 통증 같이 그냥 단순하게 근육이나 뼈 관절의 통증보다는 신경병성 통증이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어서, 통증의 치료는 신경병성 통증이랑 섬유근통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프레가발린이라든지 가바펜틴, 뭐 이런 뭐 노르트리타일린, 둘록세틴 이런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약들이 섬유근통의 치료제를 그대로 쓰이고 그냥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보다 우선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코끼리 장님만지기 그림인데, 사실 저희 신경과는 섬유근통을 환자를 보면서 간별을 뭐 아까 얘기했던 다발신경병이나 당뇨병성 혹은 뭐 신경뿌리병 뭐 이런 것들과 섬유근통을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고요. 근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좀 얘기해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과를 보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도 통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섬유근통이 이제 관절이나 근육 통도 많기 때문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혹은 뭐 이제 홍반성 뭐 다발 통증인가 뭐 이런 뭐 에리스로메랄지아 같은 병도 있고, 그다음에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라고 뭐 다발성 뭐 류마티스 통증 증후 뭐 이런 병들도 있어서, 류마티스는 어떤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검사를 좀 필수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어떤 관절 근육에 대한 거를 좀 초점을 둬서 보고, 저희는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신경에 대한 혈액 검사, 신경 그 질환과의 감별을 좀 초점으로 둡니다. 사실 근데 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신경과 의사는 뭐 상하만 만지고 있고 류마티스 의사는 뭐 다리나 몸통만 만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도 류마티스 내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뭐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듣고 있죠.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는 섬유근통의 치료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다들 아마 통증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들은 계실 텐데, 이제 일반적인 소염제, 통증제를 쓰지는 않고 항경련제, 간질락이라고 불리는 뭐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약들을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항우울제, 이게 4반계 항우울제, 트라이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라고 되어 있는 TCA계 혹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베터라고 되어 있는 뭐 항우울제 계통이라서 이런 식으로 약들을 쓰게 되겠습니다. 항경련제는 주로 이제 통증의 신경 전달이 말초에서 척수로 오는 거를 좀 차단하는 쪽에 주로 된다는 걸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항우울제는 주로 세로토닌이나 이런 게 우울증에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중추신경에서 아까 좀 통증이 올라가는 걸 좀 억제하는 기전 쪽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하는 게, 물론 이제 하나의 기전만은 아니지만 주 기전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병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인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나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뭐 마사지라든지 인지행동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해로운 거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뭐 너무 비스듬히 앉거나 뭐 이러지 않고 자세 바르게 하고 신발 뭐 굽이 높은 거 신지 않고 이런 것들 당연히 악화시킬 수 있는 걸 피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사지 뭐 저도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뭐 비싸서 못하지 뭐 마사지 받으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일반인들도 마사지 받으면 근육이 뭐 피로가 풀리고 하는데, 좀 뻐근하고 신경통이 있는 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인지행동 치료는 주로 뭐 재활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데 이제 어떤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을 좀 다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도 있어서, 시술은 뭐 신경 차단술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요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는 거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뭐 마취제나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주입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경두개 자기극이라든지 뭐 다른 치료들도 있고, 수술은 어떤 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척수를 누른다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쓴다 그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적지만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묘덕섭님 감사합니다. 78세 노인인데요. 소화도 안 되고 기력이 자꾸 빠져서 잠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물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제3에 누가 호소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노인성 우울증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혹은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 기력이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거를 요거를 이제 좀 뭐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뭐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든지 혹시 뭐 너무 비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된 경우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거 검진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추천드려서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 2년에 한 번, 뭐 대장내시경 4, 5년에 한 번, 뭐 용종에 있는 경우에 좀 더 자주 받고 가족력에 있는 경우에 자주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흉부 엑스레이나 이런 거라든지 검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또제님, 성형외과에서 안쪽 발목의 결절을 제거 후부터 신경 손상으로 트리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신경이 잘린 건 통증이 발생하는 건가요? 발목도 신경 차단술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발목은 국소적인 신경 그쪽에 하는 것보다 발목에 있는 통증도 결국은 올라가면은 허리를 거쳐서 뇌로 가기 때문에 보통 신경 차단술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발이나 무릎의 그 허리 아래쪽이 아파도 허리 쪽에 신경 차단술을 하긴 합니다. 광범위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물론 신경 차단술을 한다고 그 신경에다가 차단을 하면 주로 감각의 통증만 차단을 하는 거지 신경이 차단되니까 막 다리가 안 들어가고 힘이 마비가 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의 결절을 제거, 결절이 뭐 오히려 놔뒀으면 신경을 눌리고 더욱 큰 우울증을 만들었으니까 불가피하게 제거를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결절과 같이 유착해 있던 신경이 좀 뭐 뜯겨 나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리돌이라는 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나마 마약성 진통제 중에선 뭐 수면 억제 효과가 거의 없고 중독성이나 의존도가 낮아서 뭐 이걸로 통증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절된다 그러면 뭐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신경병성 통증 약물을 혹시 안 드시거나 적게 드신다 그러면 추가하면서 뭐 마약성 진통제를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잘렸다고 통증이 평생 가는 거는 아니죠. 이게 만성화가 됐을 때 가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서 언제 이게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를 써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통증이 뭐 이게 뭐 진짜 10년, 20년 알았다 그러면 1, 2년에 나을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몇 년 안 됐다 그러면 충분히 조절을 해서 적어도 조절 가능한 정도 통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강의를 먼저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인데 내가 가진 병명이 무엇인가? 아까 질문했던 분들도 조금 약간 사실 대놓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아마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병명이 뭔가요? 신경의 손상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거의 100% 환자분들이 뭐 내 병명이 뭔가요를 물어보고 심지어 뭐 다른 병원에서 한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와도 근데 선생님 제 병명이 뭔가요?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제 환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저리거나 찌릿하고 화끈거림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 관절보다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신경 전도 검사가 정상인 경우에 의사가 신경은 정상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신경이 정상인데 나는 왜 저리고 아프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니까 환자가 이제 혼돈이 와서 그럼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그러고 막 약을 안 먹고 딴 병원 가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이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당뇨인지 뭐 약인지 이런 원인이 없어도 아까 특발성까지 있어서 혹은 뭐 좀 희귀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혹은 뭐 섬유근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유근통이랑 만초신경병으로 구별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고 하면은 나중에 치료가 섬유근육통에만 듣는 치료가 생기고 말초신경병에만 듣는 치료가 있다 그러면 중요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2024년 5월 30일인가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별에 뭐 중요하진 않아서 검사를 자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료적인 측면이 차이는 없고 이게 증상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 특발성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발성 원인은 사실 이제 좀 배제 진단이 원칙이긴 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분하게 검사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찰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은 어떠한 검사들을 해야 하나요? 진찰이 제일 중요하죠. 뭐 뇌나 척수 이상이 있는 망치로 쳤을 때 제가 이제 환자들 오면은 다른 건 잘 뭐 안 하고 싶고 시간 부족하면 생략할 때 많아도 망치로 환자분 말씀드리면서 무릎이나 이런 데 쳐보는 거는 요걸 먼저 감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진찰을 했을 때 감각이 저린 것뿐만이 아니라 저하라는 둔해지는 음성 증상이 심한 것도 신경 손상을 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패턴 같은 게 뭐 한쪽 손만 저린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팔다리가 다 저린지 이런 패턴도 좀 진찰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액이나 뭐 이상 단백 혈증을 보기 위한 소변 검사나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세번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혈액 검사로 여러 가지 뭐 비타민 결핍증도 볼 수가 있고 간이나 콩팥이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 갑상선 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로도 신경의 국소적 부위의 문제가 어디인지를 볼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작년에 비욘디에서 검사만 따로 다른 거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로 척추나 말초신경 초음파 같은 것들로 뭐 CT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근데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진찰인 것 같아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뭐 기대하지 않았던 소견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진찰을 다시 해보면은 사실은 진찰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 진찰을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검사실 검사들은 생략을 해도 되나요? 진찰 후 치료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많이 하는 분들은 검사를 제가 뭐 많이 하자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심지어 초진을 봐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면 그걸로 그냥 대처를 하고 증상이 얼마 안 되면은 약을 먼저 쓰고 조절을 하는 거.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약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검사가 사실 중요한 것진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 조절이 안 되거나 나중에 악화되면 시행해도 된다. 근데 검사를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혹은 MRI 같은 걸로 척추 질환을 먼저 감별해야 되는 경우는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많이 빠졌을 경우에, 근육이 말랐을 경우에,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전신 통증이 퍼지는데 아무리 당뇨로 인해서 손발이 저리고 이런 게 발끝에서부터 올라와서 손발이 퍼지더라도 몇 주 몇 달은 걸리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전신이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런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혈관염이나 다른 뭐 이상을 가질 수도 있고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부종이 심하거나 피부색 변화나 관절 통증, 눈이나 입이 마른 증상 등 자율신경 혹은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것도 뭐 다른 류마티스성 질환 혹은 뭐 그런 류마티스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를 들거나 그쪽에서 뭐 쇼그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항체가 있으면서 신경이 파급되는 경우들은 면역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특히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이런 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가역적으로 빨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상이나 신경전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뭐 그냥 살짝 저린데 약을 꼭 먹어야 돼요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병원에 오진 않겠죠. 되게 필요해서 되게 병원에 오는 경우는 약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의 정의를 본 것처럼 사람마다 굉장히 개인적인 차가 커서 그래서 요거는 뭐 저 같은 신재영이라는 사람이 3회 증상을 약을 먹어야 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통증이 뭐 5가 돼도 그냥 버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장애를 받는다면 치료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나는 퇴직하고 쉬고 있는데 저림 정도 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급하진 않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저리고 이래가지고 뭐 치료가 안 돼서 도저히 내 입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또 가정주부인데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일이 많다. 혹은 직장인인데 직장을 가서 어떤 뭐 업무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리고 신경 쓰여서 중간중간 쉬어야 되고 이런다 그러면 그분들은 치료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는 사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연구나 이런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유의미한 효과가 대부분 나타나긴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효과가 한 달 정도까지는 최대 효과가 나타나서 한 일주일 만에 효과가 좋다 그래도 한 2, 3주 정도 더 쓰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는 있고 근데 한 달이 넘어갔는데 2달, 석 달째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 2주 정도 근데 1, 2주 정도의 효과가 좀 미진하다고 너무 조바심 내진 않고 저는 한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걸 추천드리고 한 달이 넘은 거는 이제 근거상으로도 보고 이때는 약물을 증량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약물을 어떻게 조절해 가야 되나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혹은 뭐 삼환계 항우울제 그다음에 SNRI 같은 어떤 그런 세로토닌 쪽 제우스 차단제 같은 거를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맞는데 사실 저한테 오는 분들은 뭐 대학병원에 오는 분들은 이미 약을 써보다 오기 때문에 뭐 2개로 시작하거나 증량을 바로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증량이나 다른 약으로 변경 추가하고 이게 3가지 이상 약을 쓰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3가지 이상 약 쓰게 되는 경우는 뭐 가바페틴이나 프레가발린이 같은 계열이니까 하나, 그 다음에 삼환계 항우울제나 SNRI 같은 그런 약 하나를 쓰는데 삼환계 항우울제나 SNRI는 한 2개를 그래도 이게 우울증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써보면 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SNRI 계통이랑 가바펜틴 같은 경우를 같이 쓰면 보험 기준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환자분한테 동의를 구하고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혼합성 통증이나 통각성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들 또 섬유근통에서도 일부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면 사실 근육연제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물 조절을 가야 되겠고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에 혹시 막 절여가지고 왔는데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한 달 뒤에 보기로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서 같이 땡겨와서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절인 게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혹은 절였는데 뭐 시린 양상으로 좀 바뀌고 확 따끔따끔 절인 건 없는데 따끔따끔 거려서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양상이 좀 일시적으로 오히려 좀 악화되거나 변하는 거는 약이 신경에 작용은 잘하고 있다는 건데 용량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너무 약이 좀 졸리거나 뭐 오심부터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니라 그러면 증량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 증상이 너무 화끈거리는 게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중단해보고 그 약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바꿔보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 치료로 효과가 별로 없으면 계속 써봐야 하나요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절대적인 기간보다는 1차, 2차 사용 가능한 초대 약물까지 충분히 사용하는 게 좋아서 프레가발린을 예를 들어도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회사 약들이 보통 뭐 75ml, 150ml, 300ml 이렇게 가는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특히 이제 외국의 연구가 주로 되는데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부작용을 좀 체구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적게 호소하긴 하는데 하루에 600ml, 즉 300ml를 두 알까지 쓰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는 분들은 600ml까지 써본 적 있냐 그러면 300ml도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있어서 부작용과 관련돼서 용량을 좀 점진적으로 좀 증량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약의 용량과 조합을 하면 수십 가지 조합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와 마음에 맞는 의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혀 뭐 충분한 기간, 충분한 용량을 해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확 끊지는 않고 그래도 그 약이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으니까 감량해서 차라리 뭐 중단해도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단 후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하는 걸 고려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그랬는데 원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신경이 뭐 자다 일어나서 눌렸다 이런 건 그냥 뭐 그날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고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를 들면 당뇨라는 병이 완치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조절이 되는 병이지만 그래서 그런 병들은 좀 당뇨를 10년 이상 앓기 때문에 좀 만성 질환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고 완치에 근거가 있는 약물은 없는데 그래도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어떤 항경련제나 이런 약들이 신경에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과만 보는 것보다는 완치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이나 확률은 높일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약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리는 분들이 좋아졌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꽤 있고 아마 주변 애들도 뭐 이런 환자들이 더 많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을 먹다가 안 먹는 정도까지 좋아지는 분들이 좀 있어서 완치의 기준을 완전히 뭐 저리고 이런 게 전혀 없다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정도까지 좋아지는 걸로 좀 낮추자. 왜냐하면 완전히 증상 없을 때까지 세게 쓰려고 그러면 용량을 굉장히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가자. 이건 또 같은 질문인데 못 고치고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되는 병이라고 하던데요 하는데 이건 심지어 의사들한테서 듣고 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뭐 안타깝기는 한데 뭐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도 있겠지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실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한테 주는 게 낫거든요. 본인이 내 몸의 주인인 본인이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내고 좀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챗GPT에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빛이 있고 나비가 있고 꽃이 있는데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그렇게 희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던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써가지고 오는데 백신을 접종하고서 굉장히 날짜별로 이렇게 저한테 오는 분들은 되게 이제 자세하게 적어오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거의 한 달 좀 안 되는 경과 동안 하루하루 몇 시에 못했고 이런 식으로 적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분은 이제 202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증상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분인데 여러 가지 통증 양상이나 이런 거 여기 보면 센시발, 뉴론틴, 익슬리펙스 다 유명한 약들이고 다 쓰는 약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약을 다 써봤는데 더 조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용량과 조합을 이거를 다 이 한 10가지 약을 다 동시에 쓴 건 아니거든요. 안 써본 조합과 용량으로 좀 맞춰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약물적인 치료와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갖는다 그러면은 좀 나을 확률이 조금씩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적어오면은 의사들이 안 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저 같은 특이한 의사들은 또 보거든요. 다 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다른 회사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적어오시면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또 그냥 와서 설명하려면 잘 생각도 안 나고 궁금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적어오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조금 시간이 한 1, 2분만 더 받고서 볼게요. 해피타임님,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치아와 주변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낮에는 멀쩡해요. 평생 싱겁게 해서 약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약을 드시면서 조절이 되면은 좀 다행이라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이게 환자분이 해피타임님이 5년, 10년 뒤에 계속 약을 먹고 있을 확률이랑 그 다음에 좀 좋아져서 약을 완전히 끊을지는 몰라도 많이 좋아져서 약을 굉장히 줄였을 확률을 혹은 나았을 확률 보면은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원래부터 난치성의 어떤 유전성 병이라든지 어떤 심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치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후천적으로 유발된 통증이면은 또 충분히 조절하면 몇 년 통증 조절을 하다가도 많이 좋아지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신 분이 더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8시에도 더 좋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대한신경과 학회에서 6월부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신경과 질환과 증상에 대해서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빨리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은 또 저희 비욘디가 아마 커뮤니티 같은 데 질문을 올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데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